내가 잘못 봤나? 왜 돈이 자동이체 되고 있지? 병원비 결제하려다 통장을 보는 순간 제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저는 효도비가 들어오는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 돈이 거꾸로 빠져나가고 있더군요. 아들 통장으로 제 돈이요. 실수인지 누가 바꾼 건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래 내역을 출력했고 자동이체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이 말만 했습니다. 도움은 여기까지다. 그날 이후 집은 조용해졌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편해졌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이 있지요.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한 번만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드라이브 영상 보시면서 조금 더 편하게 들어주세요. 병원 접수대에 앉아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띵동, 다음 사람 차례를 알리는 벨소리가 나고 기계에서 영수증이 나오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번호표를 올려놨습니다. 종이 한 장인데도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자꾸 구겨질 것 같더군요. 맞은편 텔레비전에서는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디가 아프면 어떤 약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화면이 아니라 제 손에 있는 번호표만 보고 있었습니다. 번호표 숫자가 내 차례로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괜히 더 빨리 뛰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바닥을 한번 닦았습니다. 손이 축축했습니다. 저는 제 손이 이렇게 긴장하는 사람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래 기다리네. 그 말이 혼잣말처럼 흘러나오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까지 건드리더군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뭔가를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픈 몸도 아픈 마음도요. 저는 잠깐 창구 쪽을 봤습니다. 직원이 카드 단말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딸깍딸깍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괜히 조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지금 돈을 내는 자리인데 죄를 짓는 사람처럼 숨을 죽이고 있더군요. 제 차례가 오기 전에 저는 2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러다 손톱으로 번호표 끝을 살짝 뜯었습니다. 별 의미 없는 행동인데도 그걸 하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드를 쓸까 하다가도 그래도 통장 이체가 낫겠다 싶었습니다. 아들이 매달 보내준다던 그 돈이 있으니 잔액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창구 직원이 어머님, 결제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만요 하고 괜히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그 몇 초 로딩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앱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그래도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들이 보냈다던 돈이 들어온 날짜부터 찾고 있더군요.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건 출금 기록뿐이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결제 잠시만요 했는데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저는 황급히 자리를 비켰습니다. 복도 한쪽으로 가서 다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효도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아들 이름이 찍힌 계좌로요. 병원비는 할 수 없이 카드로 냈습니다. 카드 사일란에 제 이름을 쓰는데 글씨가 평소보다 삐뚤어졌습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며
결제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네 하고 대답했는데 그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영수증을 접어 지갑에 넣고 잠깐 가방을 정리하는 척 했습니다. 바로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서였어요. 밖으로 나가면 현실이 더 또렷해질 것 같았거든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바닥이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더군요. 그 반짝임이 괜히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숨이 차서가 아니라 표정이 들킬까 봐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 앞에 서서도 저는 핸드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출금 내역 화면을 켜놓고 다시 끄고 다시 켰습니다. 제가 뭘 확인하길 바라는지 저도 모르겠더군요. 버스가 도착해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제일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전화하는 소리, 이어폰에서 새는 음악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이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가 세상에서 한 발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나무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간판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풍경이 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평소엔 저기 새로 생겼네 싶었을 텐데 그날은 아무것도 눈에 남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급정거를 한 번 했고 저는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잡이 플라스틱이 차갑더군요. 그 차가움이 손끝에서 가슴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 정거장, 또 한 정거장 지나갈 때마다 저는 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봤겠지. 그 말이 주문처럼 필요했습니다. 집 앞 정류장이 가까워지자 저는 오히려 더 내려가기 싫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혼자 그걸 마주해야 하잖아요.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창밖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은행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날은 그 간판이 유난히 크게 보이더군요. 집에 도착해도 저는 바로 현관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손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더군요. 현관문 앞에서 통장 앱을 한 번만 더 열어봤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제가 잘못 눌렀을까 봐요. 그런데도 출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진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 아들이 엄마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라고 말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보험금이 들어왔고 저는 그 돈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묶어두려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예금도 조금 있었고 생활은 국민연금이랑 제가 아껴 쓰는 돈으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늘 몇십만 원 남은 바닥 통장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는 항상 잔액이 남아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통장에 돈이 없었다면 이런 일도 이렇게 오래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남편 보험금이랑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서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도 한동안은 티가 덜 났고 그래서 저는 더더욱 아들이 넣어주는 돈이겠거니 하고 믿어버렸던 거지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무렵이었지요. 그때 아들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효도비라고는 안 하고 용돈이라고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크지 않은 금액이 저를 더 믿게 만들더군요. 부담이 없으니 더 진짜 같았고 그래서 더 의심을 놓았던 거지요. 괜히 무리하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주겠다는데 거절하면 서운해할까봐 저는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처음 산 건 병원 앞 약국에서 권하던 영양제였습니다. 비타민 같은 거였는데 약사가 노인들한테 좋다며 권하더군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아들이 이런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으니
저는 더 고마웠습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아들 자랑하는 것 같아 제 마음속에만 담아뒀지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날을 제가 굳이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챙겨주겠거니 했습니다. 자식이 알아서 챙겨주네 하고 혼자 마음 놓았던 밤도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 말 한마디에 마음을 맡기더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잘못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집에 와서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만 벗어놓고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통장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안경도 돋보기로 바꿔 쓰고 숫자를 하나씩 따라 읽었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금액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어가며 봤는데도 자동이체 출금이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아들 이름이 찍힌 계좌를 보고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말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맴돌았습니다. 설마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다고 저는 애써 생각했습니다. 실수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내 그동안 빠져나간 금액을 더해봤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날짜를 거꾸로 넘겨가며 언제부터였는지 찾아보니 거의 1년이 넘었더군요. TV를 켰는데 소리는 나도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고 그냥 손이 안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통장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김치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된장찌개 남은 걸 데우고 어제 지은 밥을 한 그릇 덜어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그냥 씹고 삼켰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자꾸 핸드폰이 생각나 손이 멈췄습니다. 싱크대에 물을 틀어놓고 멍하니 서 있다가 물이 넘칠 뻔해 급히 잠그기도 했습니다. 그날 제 손은 자꾸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더군요.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아 리모컨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TV 볼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저녁 먹고 TV도 보고 그럴 텐데 저만 멈춰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장 앱을 열었다가 닫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거웠어요.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았지요. 그래도 그날 아들 번호를 눌렀어요. 벨소리가 1번, 2번, 3번 울렸습니다. 연결되기 전에 저는 끊어버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왜 내 돈이 네 통장으로 가고 있니? 이 말을 제가 입 밖으로 꺼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 싶어서 말문이 더 막혔습니다. 실수일 수도 있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매달 같은 날짜에 빠져나간 돈이 실수일 리 없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고 싶었습니다. 괜히 의심했다가 관계가 틀어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바로 전화해서 따졌을 겁니다. 남편은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 자식이랑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긴 설명을 듣는 것도 피곤했고 엄마 그게 아니라 하며 말을 돌리는 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자식에게 돈 이야기 꺼내는 엄마가 되기 싫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지 않는 게 더 어른스러운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도 자동이체 날짜는 또 한 번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날이 오기 전부터 괜히 달력을 자꾸 보게 됐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둔 것도 아닌데 제 눈이 그 날짜를 먼저 찾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알림이 온 것도 아닌데 통장 앱부터 눌렀습니다.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잠깐 숨이 놓였고 빠져나간 걸 보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보고도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비밀을 제가 매일 들고 사는 느낌이었어요. 시장에 가서 물을 하나 집었다가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가격표가 비싸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집에 와서 장바구니를 풀다가도 손이 멈췄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나와도 저는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쾅 닫고 싶었는데 그러지도 못하겠더군요. 소리라도 내면 제가 무너질까 봐요. 밤이 되면 TV를 켜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드라마가 나와도 줄거리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사는 지나가고 제 머릿속엔 숫자만 남았습니다. 제가 그 숫자에 잡혀 있더군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다가 거실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불을 켜면 뭔가가 더 선명해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대신 휴대폰 화면 불빛으로만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의 의지에 걷는 제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제 마음이 점점 말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건 해결해야 했습니다. 전화로 묻지도 않기로 했고 얼굴 보고 따지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통장과 신분증을 가방에 넣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 번호표를 뽑고 조용히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오자 창구 직원 앞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손이 떨릴까봐 손을 숨기듯이요. 창구 유리 너머로 직원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평범한 얼굴이 그날은 이상하게 든든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정을 모르니까 그게 오히려 편하더군요. 직원이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자동이체 해지하려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정리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원이 본인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 했고 저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신분증 사진 속 제 얼굴이 실제보다 더 냉정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 제가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직원이 자동이체 내역을 화면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뛰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이 되더군요. 제가 그렇게라도 해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해지 처리해 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직원이 마지막으로 이체 중단됐습니다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때 저는 됐구나 하고 아주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원래 내 돈을 되찾는 건데도 저는 허락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직원이 거래 내역을 출력해 줬습니다. 종이를 받는 순간
저는 그 종이를 접지 않았습니다. 구겨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종이가 증거여서라기보다 제 마음이 그만큼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은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저를 살려주더군요. 은행 문을 나서면서 숨이 한 번 깊게 나왔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돈이다. 그 생각이 그날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처리했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집에 와서는 거래 내역을 서랍에 넣고 통장도 함께 정리해뒀습니다. 그날 저녁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 하나를 차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밥상이었는데도 밥이 이상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국그릇을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 앞에서 제가 제 입으로 선을 그어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아들네 가족이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이 자꾸 멈췄지만 그래도 하긴 했습니다. 거래 내역 종이는 가방 안에 그대로 두었고 꺼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보여주려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을 그을 생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늘 하던 목소리로 늘 하던 인사였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아들은 뒤에서 신발을 벗으며 엄마 잘 계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주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거실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주방을 오가며 그릇을 나르는데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밥그릇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들이 잘 먹겠습니다 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도움은 여기까지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고 며느리는 눈을 피했습니다. 손주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잠깐의 정적이 저는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손을 들어 아들 말을 막았습니다. 설명은 됐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진 않더군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더는 설명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걸요. 며느리가 한 번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들을 필요 없어. 그 말을 하자 며느리 표정이 굳었고 아들 얼굴도 따라 굳었습니다.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엄마 죄송해요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변명이 없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잠깐 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며느리는 결국 눈물을 닦았고 손주들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명절 밥상은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아들네 가족은 생각보다 일찍 일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이 텅 비자 공기가 확 달라지더군요. 저는 바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정리해 냉장고에 넣고 전과 나물을 뚜껑 닫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식탁을 행주로 닦고 싱크대 물기를 훔치고 가스불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던 전이 많이 남았지만 그날은 싸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가져가겠다고 하지 않았고 저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운해서가 아니라 더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TV 볼륨을 평소보다 조금 키웠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면 제 숨소리가 들릴까 봐요. 화면에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그게 계속 나오는데도 저는 손이 자꾸 식탁 쪽으로 갔습니다. 식탁에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괜히 밥그릇 자리를 한번 쓸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아들이 숟가락을 들고 멈춰있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피하던 순간도 떠올랐고요. 저는 그 얼굴들을 떠올리면서도 이상하게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화가 나면 싸움이 되잖아요. 저는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채널을 돌려도 뉴스, 드라마, 예능, 뭐 하나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TV를 껐습니다. 명절인데도 집에는 저 혼자였고 그 조용함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론 편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주들 소리가 시끄러웠을 텐데 이제 그런 날이 줄어들겠구나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한 건지 틀린 건지 사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더 이상 속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효도비라는 이름으로 제 돈이 빠져나가는 걸 저는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다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날은 이상하게 푹 잤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커튼을 걷고 베란다로 나가 화분을 봤습니다. 꽃이 좀 시들어 있었고 저는 물조리개를 들어 조용히 물을 줬습니다. 시든 잎을 떼어내면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밥을 지어 어제 남은 반찬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속이 편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가 끝나자 베란다에 널었고 햇빛이 잘 들더군요. 점심은 김치찌개를 데워 라면, 사리를 넣어 먹었습니다. 혼자 먹기 딱 좋은 양이었고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는데 몇 장 읽다 보니 눈이 감겼습니다. 그대로 낮잠을 잤습니다. 잠깐 잤을 뿐인데도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며칠이 지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왔고 그때는 받았습니다. 엄마,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왜?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한참 있다가 알았어 하고만 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해. 대신 이제 도와줄 수 없다는 거야. 그 말에 아들이 한동안 말을 못 하더군요. 끝내 아들이 알겠어요, 엄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옆에 두고 저는 한참 창밖을 봤습니다. 며칠 뒤에는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읽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용서는 했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이 나이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서랍에 넣고 한동안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더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하다는 말이 주변을 통해 들리기도 했습니다. 같은 동네 지인이 며느리가 속상해하던데요 하고 전해주더군요. 저는 그래요? 하고 넘겼습니다. 남을 통해 전해 듣는 말이 오히려 제 마음엔 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전화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연락이 와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고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혼자 병원 가는 길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아들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치 안 보고 편하더군요. 통장을 열 때 더 이상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이체가 끊긴 뒤로 제 돈은 제 통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병원비도 약값도 제가 알아서 냈습니다. 누구 도움 없이도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왜 그동안 잊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차를 마시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선택 후회 안 한다. 잠자리가 편해졌습니다. 예전처럼 통장 숫자가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밤이 사라졌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면 금방 잠이 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덜 무거웠습니다. 누구에게 미안해할 일도 눈치 볼 일도 줄었습니다. 그저 제 하루를 살면 됐습니다. 이게 제 노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노후요.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부터 엽니다. 어떤 날은 창문을 열자마자 비 냄새가 훅 들어옵니다. 그럴 땐 저는 커튼을 조금만 걷고 실내등을 켭니다. 햇빛이 없으면 마음도 가라앉는 것 같으니까요. 비 오는 날은 뜨거운 물을 먼저 끓입니다. 보리차가 아니라 생강차를 타기도 합니다. 목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조금 덜 차가워지더군요. 그런 날엔 라디오를 켜놓고 밥을 짓습니다. 라디오에서 사연이 나오면 저는 괜히 손을 멈추고 잠깐 듣기도 합니다. 남 얘긴데도 제 얘기 같을 때가 있지요. 맑은 날은 또 다릅니다. 햇빛이 베란다에 들어오면 저는 화분을 먼저 봅니다. 잎에 먼지가 앉아 있으면 물티슈로 한 장씩 닦아줍니다. 별일 아닌데 그게 제 마음을 정돈해 줍니다. 그렇게 작은 일을 하나 끝내면 오늘 하루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병원 가는 날 말고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날도 있습니다. 마트까지 걸어가서 두부 하나, 콩나물 한 봉지, 귤 몇 개를 삽니다. 큰 장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밖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핑계 같은 거지요. 마트 계산대에서 봉투 드릴까요? 하면 저는 괜찮아요 하고 말합니다. 그 말이 별거 아닌데 제가 된 느낌이 들더군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 허락도 안 받고 제가 결정하는 말이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귤을 2개만 씻어 접시에 올립니다. 하나는 바로 먹고 하나는 저녁에 먹습니다. 그렇게 나눠두면 하루가 조금 길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어떤 날은 문득 손주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땐 일부러 생각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잠깐 떠올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제 보고 싶은 마음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보고 싶은 건 사실이고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니더군요. 그걸 구분하니 마음이 덜 흔들렸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불을 하나만 켜두고 앉아 있습니다. 큰 불을 켜면 집이 너무 넓어 보이거든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손톱을 다듬기도 하고 약통을 다시 확인하기도 합니다. 아침 약이 비어 있으면 오늘도 먹었구나 하고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게 저한테는 오늘을 살았다는 증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잠들기 전에 통장 앱을 한 번만 봅니다. 예전처럼 겁내지 않고 그냥 확인합니다. 제 돈이 제 통장에 있는 걸 확인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당연한 건데 저는 그 당연함을 이제서야 배웠습니다. 요즘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꼭 희생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식 위해 뭐든 해주는 게 엄마 역할이라고 믿었고 참고 눈 감아주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 것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고 제 노후를 지키는 것도 가족을 위한 일이더군요. 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제가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그걸 저는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저는 안도합니다. 제 돈이 제 통장에 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이제야 그 당연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습니다. 자동이체를 끄는 날 저는 돈만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을 함께 지켰습니다. 아들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다만 경계를 세웠고 그 선 안에서 저는 편합니다. 손주 과자를 마트에서 보기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장바구니에 담았을 텐데요. 요즘은 잠깐 손이 멈췄다가 그냥 지나칩니다.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거리가 필요하다고 제 마음이 먼저 말해주더군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달라지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제게는 이 평온이 더 소중하니까요. 저는 이제 제 삶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아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남았다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따뜻하게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사연 드라이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